한밤중에도 멈추지 않는 날카로운 도끼질 소리. 마을 사람들은 남편을 잃은 옥분이 미쳤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괴한 도끼질은 사실 어떤 소리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이 열리지 않은 주막의 헛간. 이야기는 5년 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려주시오. 만신창이가 된 사내가 어린아이를 업고 나타난 그날. 옥부는 그들을 헛간에 밀어넣고 밖에서 단단히 빗장을 질러버립니다. 그녀는 왜 이들을 방이 아닌 차갑고 어두운 헛간에 5년이나 가둬야만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벼랑 끝에 외딴 주막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절벽이요, 앞은 낭떠러지라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럼에도 이 주막이 폐허가 되지 않고 명맥을 이어온 것은 오로지 주인 옥분의 고집 덕분이었습니다. 30 중반의 과부인 옥분은 방 2칸의 부뚜막 하나가 고작인 이 허름한 공간을 차마 떠나지 못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손보고 가꾼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여인 지 3년이 흘렀건만 옥분의 눈가에는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날 밤은 유독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름의 끄트머리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장대비의 산은 울부짖고 계곡은 성난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지요. 번개가 치는가 싶으면 천둥이 뒤따르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마당에 강을 이루었습니다. 방 안에 손님이라고 능길 잃은 나무꾼 둘뿐이었고 그마저도 막걸리 사발을 앞에 놓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이런 밤에 어디 나그네가 더 있겠나 싶어 옥분이 등잔불을 낮추려는 참이었습니다. 낮에 끓여둔 국 한 솥이 아직 붓도막 위에 남아 있었지요. 허드레시를 하다 한 번씩 국솥 앞에 서서 훅훅 입김을 불어넣는 것이 옥분의 버릇이었는데 그날 밤은 어쩐지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손을 멈추었지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빠진 주먹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 안에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나무꾼 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홀로 일어나 빗속으로 뛰어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사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몰골이었습니다. 헤어진 삼배 한 겹으로 몸을 감싼 사내 하나가 등에 어린아이를 업은 채로 비를 잔뜩 맞으며 서 있었지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부자지간으로 보였지요. 사내의 얼굴은 진흙과 핏기가 뒤섞여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고 다리가 떨리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사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지요. 등에 업힌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지요. 살려주시오. 사내가 내뱉은 말은 단 3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3글자 안에는 칼날 끝에 선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옥분은 잠시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앞에 선 이가 누구인지 무슨 사연을 등에 짊어졌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장대비 속에서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쓰러지려는 사내를 보는 순간 옥분의 발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어요. 옥분은 사내의 한쪽 팔을 받쳐 안마당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빗물이 옥분의 치마 자락까지 흠뻑 적셨지만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사내는 마당에 주저앉으려는 몸을 간신히 버티며 서 있었고 그 등 위에서 아이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옥분의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요. 서둘러 2 사람을 방으로 들이려는 순간 사내가 옥분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방은 됐습니다. 헛간이면 좋카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옥분의 귓가에는 이상하게 걸렸지요. 방보다 헛간을 원하는 거리니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옥분은 아무것도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헛간 문을 열었지요. 등잔 하나를 들고 두 사람의 뒤를 따르는 옥분의 등 위로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옥분은 헛간에 등잔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가 따뜻한 물 한 대야를 떠왔습니다. 말라붙은 흙과 피가 엉겨붙은 두 사람의 발부터 씻겨야 할 것 같았지요. 아이는 집 위에 눕히고 사내는 기둥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다는 것 말고는 죽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몰골이었지요. 옥분이 사내의 발을 물에 담그고 천 조각으로 조심스럽게 닦아 내려가다가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순간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덮은 굳은 살, 그리고 손목 안쪽에 남아있는 가는 흉터들. 옥분은 숨을 들이켰지요. 저것은 검을 잡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단순히 검을 잡은 것이 아니라 평생을 검과 함께 산 사람의 손이었지요. 허름한 거지 행색 안에 저런 손이 숨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옥분은 조심스럽게 시선을 아이 쪽으로 옮겼습니다. 잠든 아이의 저고리 품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지요. 옥분은 손을 뻗어 천천히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놀이개 하나였습니다. 자수 솜씨는 보잘것없고 천도 거칠었으나 그 안에 새겨진 문양만은 달랐지요. 용이었습니다. 5 발톱을 드러낸 용, 왕실에서만 쓰는 문양이었지요.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핏기가 가신 얼굴로 등잔불 아래서 그 놀이개를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옥분이 왕실 물건을 알아볼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 서현은 살아있을 때 궁에 출입하던 사람이었지요. 학식이 깊고 마음이 고다 조정한 밖에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 서현이 왕명을 받아 먼 지방으로 내려가던 것이 3년 전 봄이었지요. 옥분은 그날 아침 손수짠 행전을 챙겨주며 길을 배웅했습니다. 서현은 말 위에 올라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현 일행이 고갯길에서 산적대를 만난 것은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일행 중 살아남은 이가 돌아와 전한 말로는 서현이 수행원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혼자 남아 맞섰다고 했지요. 칼을 잡아본 적 없는 문신이었으나 도망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갯마루에서 발견되었지요. 옥분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 동안 옥분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밥이 들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현의 옷에서 나는 냄새, 서현이 앉던 자리, 서현이 쓰던 물건들이 하나하나 칼처럼 박혀 가슴을 찔렀지요. 그렇게 무너져 있던 옥분을 일으켜 세운 것은 몸종 복례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서현이 길을 떠나기 전날 밤 복례에게 남긴 말이었지요. 내가 돌아오지 못하거든 마님께 전하여라. 언젠가 억울한 이가 문을 두드리거든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옥분은 그 말을 들은 날부터 비로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헛간 안에서 5 발톱의 용 문양 놀이개를 손에 쥔 채 서 있으니 서현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지요. 옥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기둥에 기댄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도 어느새 눈을 뜨고 옥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내도 이 아이도 예사로운 이들이 아니었지요. 옥분은 놀이개를 아이의 품속에 다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등잔불이 흔들리고 빗소리가 헛간 지붕을 두드리고 어디선가 바람이 새어들어와 집더미를 살랑거렸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잠시 기다리시어요.
옥분이 헛간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무꾼 둘이 여전히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옥분은 두 사람의 어깨를 차례로 흔들었습니다. 손님들, 일어나시어요. 오늘은 더 이상 술을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서 자리를 피해 주셔야겠어요. 나무꾼 중 하나가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지요. 이비에 어딜 가란 말이오. 옥분은 돈꾸러미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길 아래 주막에 가시면 됩니다. 오늘 밤 술값은 제가 내드릴게요. 나무꾼 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그러나 돈을 보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빗속에 삿갓을 눌러쓰고 투덜거리며 나간 것이 잠시 후의 일이었지요. 손님들이 나가자 옥분은 대문에 빗장을 지르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굵은 못을 박았습니다. 삿갓을 쓰고 떠나는 두 나무꾼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 옥분은 이웃 주막 쪽을 한번 바라보았지요. 누군가 묻거든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문을 닫았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지요. 다시 헛간으로 돌아온 옥분이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기둥의 등을 기댄 채였지요. 그 눈이 옥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 깊은 피로가 역력했지요. 옥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현의 아내 올시다.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서현. 그 이름이 이 깊은 산골에서 나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사내는 한 번도 말을 잇지 않았지요. 옥분이 계속했습니다. 죽기 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억울한 이가 문을 두드리거든 외면하지 말라고요. 그 말을 3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그 뜻을 알겠습니다. 사내는 한참 옥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둥 없이도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등을 곧게 세웠지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적이 숨을 거두는 날까지 이 헛간 문은 열리지 않아야 하오.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헛간 안에서 옥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 대신 몸짓으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다시 기둥에 몸을 기댔지요.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경계가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옥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헛간 문을 닫고 걸쇠를 내렸습니다. 헛간 안에서 사내가 아이의 이마를 짚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옥분은 문의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지요.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문을 닫은 뒤였지요. 이튿날 아침 옥분은 헛간 문 옆에 조그만 구멍 하나를 뚫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쯤 되는 크기였지요. 밥그릇을 밀어넣기에 꼭 알맞은 크기였습니다. 구멍을 다 뚫고 나서 옥분은 마당에서 나무 토막을 하나 주워왔지요. 끝을 칼로 다듬어 꼭 맞는 마개를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마개로 구멍을 막아두고 밥그릇을 넣을 때만 빼어내는 것이었지요. 밖에서 보면 그냥 낡은 헛간 문일 뿐이었습니다. 문의 대못을 박는 소리가 이른 새벽 산골에 울렸지만 들을 사람은 없었지요. 주막의 문은 닫았고 앞으로 손님을 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헛간 문 앞에 선 옥분은 잠시 눈을 감았지요. 이제부터 이 구멍 하나가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잇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잠든 새벽. 옥분은 소리 없이 우물을 길었습니다. 밥그릇이 지나가던 그 작은 구멍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깨끗한 물 한 대야와 마른 수건을 밀어 넣었지요. 자신의 손발은 나뭇가지에 긁혀 짓물라도 헛간 안에 두 사람만큼은 정갈하게 보살피는 것이 그녀에겐 또 다른 수행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집에 남은 쌀과 된장으로 버텼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지어 그릇에 담아 구멍으로 밀어 넣었지요. 구멍 너머에서 그릇을 받아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옥부는 그 소리를 오래 듣고 있었습니다. 달리 확인할 방도가 없었지요. 그 소리만이 두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주막 문을 닫으니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남편 서연이 살아있을 때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려웠지요. 옥부는 이튿날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뒷산으로 올랐습니다. 산나물을 캐어 장날의 장에 내다 팔면 얼마라도 줄 수 있었지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무릎이 저려도 옥부는 빈손으로 산을 내려오는 날이 없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옥부는 산에서 머루와 다래를 따고 가을에는 도토리를 줍고 겨울에는 칡뿌리를 캤지요. 계절이 바뀌어도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으로 그릇을 구멍에 밀어 넣는 것만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쌓이는 날도 몸이 아파 일어나기 힘든 날도 마찬가지였지요. 자신이 굶는 한이 있어도 구멍 너머의 두 사람 목만은 반드시 채웠습니다. 헛간 안에서 아이가 간간히 기침 소리를 낼 때면 옥부는 한밤중에 일어나 약초를 다려 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약이 들어간 날 새벽에는 기침 소리가 잦아들곤 했지요. 그것을 확인하고서야 옥부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잘 올 리가 없었지요. 구멍 너머의 두 사람이 걱정되는 밤이면 어김없이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손님도 받지 않는 주막, 대낮에도 굳게 닫힌 대문, 이른 새벽부터 산을 오르내리는 과부. 수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주막에 귀신이 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과부가 도적을 숨기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나 옥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구멍으로 밀어넣는 밥그릇만은 줄인 적이 없었지요. 그것이 옥분이 지킬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봄이 3번 오고 갔습니다. 헛간 안에 두 사람과 옥분 사이에는 한 번도 긴 말이 오간 적이 없었지요. 두꺼운 나무 판자와 손가락 2마디 크기의 구멍 하나가 사이에 있었으니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어도 세월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다른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지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분이 저녁 밥그릇을 밀어넣고 자리를 들였는데 구멍 밖으로 작고 여린 손 하나가 조심스럽게 뻗어나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이었지요. 야윈 편이었습니다만 손가락 끝이 도르르 말릴 만큼 조심스러운 손이었지요. 옥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본능처럼 그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손은 처음에 흠칫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꼼짝하지 않았지요. 한참이 지나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옥분도 놓지 않았지요. 얼마나 그리 있었을까요? 구멍 너머 아이의 손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은 한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가슴 한쪽이 뜨거웠습니다. 어디서 오는 뜨거움인지는 몰라도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는 것 같았지요. 여름이 지나고 추석이 왔습니다. 옥분은 명절 전날 밤새 쑥떡을 빚었지요. 구멍으로 밀어넣기 좋게 작고 납작하게 빚은 떡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빈 그릇을 거두러 갔더니 그릇 옆에 무언가가 함께 나와 있었지요. 나뭇가지 하나였습니다. 서툰 솜씨로 들꽃 한 송이를 꽂아 놓은 나뭇가지였지요. 꽃은 이미 시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서툰 마음만큼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부엌 창가 상 위에 올려두었지요. 차마 버리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밤이 길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옥부는 헛간 문 앞에 조용히 와 앉았지요. 구멍 너머에서도 간간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리는 소리, 사내가 나지막이 그것을 받아치는 소리였지요.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만으로도 두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지요. 옥부는 등을 문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세상의 소음이 다 사라지고 그 낮은 목소리만이 귓가에 남았지요. 어느 날 밤은 구멍 너머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소리였지요. 정확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이 헛간 안에서 저 아이가 얼마나 자랐을까. 처음 들어올 때 5살이었으니 이제 7이 되었을 것이었지요. 볕 한 줄기 제대로 보지 못하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자라는 아이. 옥분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그릇을 밀어 넣는 것뿐이었지요. 말 한마디 없이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헛간 안에서 제일 검이 눈을 뜨는 것은 언제나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잠을 깊이 자는 일이 없었지요. 5년 가까이 그랬습니다. 몸에 배어 버린 것이었지요. 검을 잡고 살아온 세월이 그만큼 길었습니다. 집 위에 눈 저하의 숨소리를 확인하는 것이 새벽마다 제일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지요. 고른 숨이 들리면 그제야 제일검도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눈은 감지 않았지요. 천장의 나무결을 바라보며 그날 하루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저하에게 가르칠 것, 지켜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들을. 생각이 끝나면 다시 저하의 숨소리를 들었지요. 그 소리가 들리는 한 자신이 여기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일검이 이 헛간에 들어오기로 결심한 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저하를 살리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였지요. 그것만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저하가 잠든 뒤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시간만큼은 제일검도 사람이었지요. 자신이 이 안에서 늙어 죽는 것은 아닌가 싶은 밤이 있었습니다. 저하가 살아나가는 날을 보지 못하고 이 좁은 헛간 안에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싶은 밤이었지요. 그런 밤에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빗소리, 그리고 이따금 들려오는 발소리. 그 발소리가 옥분의 것임을 제일검은 알았지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가벼운 발소리였지요. 새벽에 산을 오르는 발소리와 저녁에 밥그릇을 들고 오는 발소리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제일검은 모두 알고 있었지요. 옥분이 얻어맞고 돌아온 날 밤은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무거웠지요. 밥그릇을 구멍으로 밀어넣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일검은 그것을 보고도 묻지 않았지요. 구멍 너머에서 괜찮으시오라고 물으면 옥분은 언제나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으니까요. 제일검은 약초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그 무력함이 검을 잡은 손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 있었습니다. 저하가 헛간에서 웃는 날이면 제일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요. 병법을 가르치다 저하가 엉뚱한 대답을 내놓아 제일검이 헛웃음을 짓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하는 그럴 때면 제가 틀렸습니까? 라고 눈을 깜빡이며 물었지요. 아닙니다. 라고 제일검이 답하면 저하는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때와 달라진 것이 없어 제일검은 피식 웃었지요. 그 웃음이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저하가 잠들고 헛간 안이 고요해졌을 때 옥분이 헛간 문의 등을 기대는 소리가 들렸지요. 발소리 없이 문이 지그시 눌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일검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느낌을 받았지요. 얇은 판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한참 그리 있다가 옥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제일검은 그 자리에서 오래 눈을 감고 있었지요.
이 사람이 바깥에 있는 한 자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제일검은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헛간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어른이 두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을 만큼 좁은 공간이었지요. 집 냄새와 흙 냄새가 배어 있고 지붕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는 날이면 촛불 하나도 제대로 켜두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좁고 어두운 공간 안에서 헛간 밖의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제일검은 날이 밝으면 곧바로 저하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자문부터였지요. 나무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가며 저하에게 하나하나 익히고 외우게 했습니다. 저하는 5살의 나이에 들어온 아이였지만 눈이 밝고 기억이 빨랐지요. 한 번 들은 것은 2번 되풀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일검은 그것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헛간 안에서도 저하는 도련님으로 불렸습니다. 만에 하나 낯선 귀가 담 너머에 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두 사람 단둘이 있는 깊은 밤만큼은 제일검이 먼저 그 호칭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법이었습니다. 손자병법의 구절들을 낮은 목소리로 읊어주고 저하로 하여금 그 뜻을 풀어 말하게 했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뜻만 말하던 저하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 구절에서 스스로 이치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검이 적이 강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하는 한참 생각하다가 피하되 힘을 모으고 모은 힘으로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지요. 그 대답을 듣던 제일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막힌 공간에 갇혀 있으되 저하의 생각만은 헛간 밖으로 훨씬 멀리 뻗어 나가고 있었지요. 검술은 목검으로 시작했습니다. 헛간 안에서 실제 칼을 쓰다가는 소리가 너무 컸지요. 제일검이 나뭇가지를 다듬어 목검 둘을 만들고 저하에게 기본 자세부터 가르쳤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제일검은 말 대신 저하의 어깨나 발 위치를 손으로 바로 잡았지요. 저하는 불평 한마디 없이 제일검이 바로 잡는 대로 몸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목검조차 제대로 쥐지 못하던 손이 한 철, 2철 지나면서 제법 단단하게 자루를 감아 쥐기 시작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헛간에 들어왔을 때의 겁먹은 눈동자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대신 고요하고 서늘한 눈빛이 그 자리를 채웠지요.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 지내는 아이였으나 그 눈만은 헛간 밖의 세상을 내다보는 것처럼 멀리 있었습니다. 제일검은 그 눈을 볼 때마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이 아이를 살려내야 한다는 다짐이 그 눈을 볼 때마다 새삼 뼈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날이 저물면 제일검이 나지막이 말했지요. 도련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오. 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눕지는 않았지요. 배운 것을 혼자 되새기는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일검은 그것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저하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도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구멍 너머에서 저녁 밥그릇을 거두어 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제일검은 그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옥분이 살아있다는 소리였지요. 헛간 밖에 그 사람이 있는 한, 이 안에 두 사람도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검술 수련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옥분은 한 가지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목검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발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 제일검이 자세를 바로잡으며 내뱉는 낮은 기압 소리. 그것들이 헛간 판자를 뚫고 마당까지 새어나왔지요. 한 번은 담 너머를 지나던 마을 아이가 무슨 소리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분은 밤새 궁리를 했지요. 이튿날부터 옥분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헛간 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시간에 맞추어 마당으로
나가 장작을 팼지요. 도끼로 장작을 패는 소리는 헛간 안의 소리를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타닥, 쾅, 적.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면 그 안에 다른 소리는 모두 묻혀버렸지요. 문제는 장작이 금세 바닥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며칠에 한 번씩 뒷산에 올라 굵은 나무가지를 주워 내려왔지요. 팔이 아프고 어깨가 저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비가 온 뒤에 젖은 나무를 들고 내려와 이튿날 볕에 말리고 그것을 또 패어 쌓아 두기를 반복했지요. 마당 한켠에 쌓인 장작더미가 어느새 사람 키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미친 과부가 밤마다 혼자 나무를 패댄다는 말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에 씌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혼자 사는 여자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라고 했지요.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주막 근처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그 소문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속으로는 오히려 반겼지요. 사람들이 주막 근처를 꺼리면 꺼릴수록 헛간 안에 두 사람은 더 안전해졌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울타리를 쳐준 셈이었지요. 하지만 도끼질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작을 패다가 도끼날이 손가락 끝을 스치는 날도 있었지요. 피가 나면 천으로 감고 통증이 가시면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어떤 날 저녁에는 너무 무리한 탓에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 밥그릇을 구멍에 밀어넣는 것조차 힘에 겨웠지요. 그런 날에는 왼손만으로 그릇을 밀어넣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는 것보다 밥그릇을 한 끼 거르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여름날 도끼질을 마치고 마당에 주저앉은 옥분이 땀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멍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제일검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으시오? 옥부는 잠시 멈추었다가 짧게 답했지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그날 두 사람이 나눈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담겨 있었지요. 남편 서연이 살아있을 때 모아둔 돈이 바닥을 드러낸 것은 주막문을 닫은 지 2해가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쌀독이 텅 비는 것을 본 날, 옥부는 한나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막막하다는 말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옥부는 다시 일어났지요. 쌀이 없으면 죽을 쑤면 되었습니다. 죽을 끓일 것조차 없으면 나무를 뜯어오면 되었지요. 뒷산은 옥분의 또 다른 부엌이 되었습니다. 봄에는 취나물과 두릅, 여름에는 고사리와 더덕, 가을에는 도토리와 머루, 겨울에는 칡뿌리와 산초. 계절마다 산이 내어주는 것이 달랐지요. 옥부는 그것을 모두 기억해 두었다가 때가 되면 산을 올랐습니다. 무거운 등짐을 지고 가파른 비탈을 내려오는 길이 날이 갈수록 몸에 익었지요. 처음에는 반나절이 걸리던 길이 어느새 2시즌이면 충분해졌습니다. 장날에는 장터에 나가 나무를 내다 팔았지요. 한 줌에 한 잎, 2줌에 2잎. 그 돈을 모아 쌀을 사고 된장을 사고 때로는 약재를 샀습니다. 헛간 안의 아이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침을 하는 탓에 약재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것을 사고 나면 옥분의 손에 남는 돈은 언제나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옥분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밥그릇을 한 번도 줄이지 않았지요. 자신의 그릇은 비워도 구멍 너머의 두 사람 목만큼은 반드시 채웠습니다. 한겨울 어느 날은 눈이 허리까지 쌓여 산을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장에 나갈 길도 막혔지요. 쌀독에 남은 것이라고는 한 줌이 고작이었습니다. 옥부는 그것으로 묽은 죽 한 솥을 끓였지요. 구멍으로 2 그릇을 밀어넣고 나면 솥 안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그날 물 한 사발로 허기를 달랬지요. 빈속에 물을 들이켜는 동안 구멍 너머에서
그릇을 받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옥부는 생각했지요. 저 소리가 들리는 한 자신은 괜찮다고. 사흘 뒤 눈이 조금 거쳤을 때 옥부는 이웃 마을 장터까지 눈길을 헤치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포대기 하나 가득 쌀을 사서 돌아왔지요. 등이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주막 마당에 들어서서 헛간 문 앞에 섰을 때만큼은 발이 가벼웠습니다. 저녁 밥그릇을 구멍으로 밀어 넣으면서 옥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지요. 많이 드세요. 세월이 흐르면서 옥분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측은한 눈으로 보던 이들이 주막 문이 닫힌 채 해가 거듭되자 슬슬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과부가 헛간에 귀신을 키운다는 말이 퍼진 것은 어느 가을부터였습니다. 누가 처음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한 번 입에서 입으로 옮겨진 말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장에 나가면 옥분 곁에 앉기를 꺼리는 이들이 생겼지요. 나무를 사러 다가왔다가도 옥분의 얼굴을 보면 슬그머니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옥분이 지나가면 울타리 뒤에 숨어 귀신 할멈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달아났지요. 옥분은 그것들을 모두 못 들은 척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발 아래만 보며 장터를 걷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지요. 그러다 박좌수가 나타났습니다. 박좌수는 아랫마을에서 논밭을 가장 많이 가진 자였지요. 땅도 넓고 머슴도 많았지만 가진 것에 비해 욕심은 몇 배는 더 컸습니다. 박좌수가 옥분의 주막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마을 풍수쟁이 한 명의 말 한마디가 계기였지요. 저 자리가 명당이여. 저기에 집을 지으면 3대가 흥할 터인디. 그 말 한마디가 박좌수의 귀에 꽂혔고 그 뒤로 박좌수의 눈에 옥분의 주막은 반드시 빼앗아야 할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회유했지요. 과부 혼자 이 넓은 터를 감당하기 힘들 터이니 내가 사드리리다. 옥분이 거절하자 이번에는 값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옥분이 고개를 젓자 박좌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지요. 그 다음부터는 회유가 아니었습니다. 박좌수의 머슴들이 주막 담장 옆에 진을 치고 온갖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지요. 담장을 두드리고 문 앞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밤중에 기와장을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옥분은 맞서지 않았지요. 담장 너머로 욕이 날아와도 기와장이 마당에 굴러 들어와도 옥분은 대문을 굳게 잠그고 안으로만 들어앉았습니다. 헛간 앞만 지키면 되었지요. 헛간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소란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박좌수 패거리가 담 너머에서 떠드는 날에는 부엌에서 더 크게 쿵쿵 절구를 찍거나 도끼로 장작을 팼습니다. 헛간 안에 두 사람은 아무것도 알아서는 안 됐지요. 어느 날은 박좌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머슴 셋을 데리고 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만 다음번에는 그리 못할 것이요. 옥부는 대문 뒤에 서서 박좌수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등이 대문에 닿도록 기댔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지요. 헛간 문 앞에 아직 자신이 서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좌수의 행패는 한 해가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거듭될수록 더 대담해졌지요. 어떤 날은 머슴들이 낮에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나와라고 고함을 질렀고 어떤 날은 밤중에 담장 밖에서 불을 질러 옥분을 겁주려 했습니다. 옥분이 거들떠보지 않자 박좌수는 급기야 마을 이정을 앞세워 찾아왔지요. 주막 문을 닫은 채 수상한 자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관가에 고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옥분은 이정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수상한 자라니요. 헛간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고 싶으시면 직접 들어가 보십시오. 옥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정이 머뭇거리자 박좌수가 앞으로 나섰지요. 그러나 옥분이 대문 앞을 온몸으로 막아서자 박좌수도 쉽게 밀치지 못했습니다. 과부를 함부로 치면 마을에서 욕을 먹는다는 것을 박좌수도 알고 있었지요. 결국 그날은 으름장만 놓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박좌수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머슴 뒤에 숨지 않고 자기 손으로 옥분의 뺨을 쳤지요. 무슨 구실을 댔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한 사소한 트집이었습니다. 옥분은 넘어지면서도 헛간 문 앞에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땅바닥에 한 손을 짚고 일어서며 박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 한쪽이 터져 피가 났지요. 그러나 옥분은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박좌수는 그 눈빛에 어쩐지 기가 꺾이는 듯 했지만 끝내 인상을 구기고 돌아섰지요. 박좌수가 돌아간 뒤 옥분은 우물가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부은 뺨을 스쳤지요. 거울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터진 입술, 달아오른 뺨. 그러나 옥분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지었습니다. 그날도 밥그릇은 구멍으로 밀어 넣어졌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릇을 구멍으로 밀어 넣던 옥분의 손이 잠시 멈추었지요. 구멍 너머에서 제일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시오? 옥분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지요. 부은 뺨에서 열이 났습니다. 입술이 쓰렸지요. 그러나 한참 만에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두 마디였지요. 제일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구멍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지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지요. 헛간 문 앞에 자신이 서 있는 한 저 안에 두 사람은 안전했습니다. 그것이 옥분이 버틸 수 있는 이유였지요. 어느 날 밤은 제일검이 먼저 말을 걸었지요. 바깥 하늘이 어떻소? 뜬금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옥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이 많습니다. 아주 맑은 밤입니다. 한동안 구멍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옥분이 덧붙였지요. 북두칠성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밝은 밤은 오랜만입니다. 구멍 너머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지요. 그렇군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오래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요. 옥분은 더 오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저 사람과 같은 것을 보는 것 같았지요. 봄이 왔습니다. 어느 저녁 밥그릇을 밀어 넣던 옥분이 무심코 말했지요. 오늘 뒷산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구멍 너머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옥분은 멋쩍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빛이요? 옥분은 다시 앉았지요. 연분홍입니다. 막 피어난 것이라 색이 맑습니다. 구멍 너머에서 또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렇군요. 제일검이 말했습니다. 옥분은 이튿날 진달래 가지 하나를 꺾어 구멍 옆에 세워두었지요. 아무 말 없이. 이튿날 아침 보니 가지가 구멍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그 뒤로 두 사람은 저녁마다 짧은 말을 나누었습니다. 별 뜻 없는 말들이었지요. 오늘 산에서 무엇을 보았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온다. 이웃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것들이 쌓여갔지요. 두꺼운 판자를 사이에 두고 얼굴도 보이지 않는 채로 나누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시간이었지요. 구멍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옥분을 버티게 하는 힘 중 하나였습니다.
4년째 접어들던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구멍으로 저녁 밥그릇을 밀어 넣던 옥분의 손 위로 작게 접힌 종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나왔지요. 제일검의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크고 거친 손이 구멍 밖으로 나온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지요. 옥분은 그 종이를 받아 쥐었습니다. 펼치지 않았습니다. 펼쳐볼 것도 없이 이것이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지요. 제일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장날에 이 고을에서 사흘거리 떨어진 임천 장터로 가시오. 장터 안 옮기전 뒤편에 귀가 먼 노인 하나가 앉아 있을 것이오. 왼쪽 귀에 옥귀걸이를 한 노인이오. 그 노인에게 이것을 전하되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노인이 먼저 국화가 피었소라고 물으면 아직 봉오리입니다라고 답하시오. 그것으로 충분하오. 옥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천까지는 걸어서 꼬박 사흘이었지요. 길도 험하고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혼자 가는 먼 길이었지만 옥부는 망설이지 않았지요. 사흘 뒤 장날 새벽 옥부는 나물 광주리를 등에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밀선은 저고리 안쪽에 깊이 넣어두었지요. 광주리 안에는 실제로 더덕과 도라지를 가득 담았습니다. 나물 장수 행색이면 사흘 길도 수상하지 않을 것이었지요. 옥부는 걸으면서 제일검이 일러준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국화가 피었소. 아직 봉오리입니다. 임천 장터에 도착한 것은 출발한 지 사흘째 되는 낮이었습니다. 장터는 사람으로 북적였지요. 옹기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뒤편을 돌아가자 과연 노인 하나가 빈 지게의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지요. 왼쪽 귀에 옥귀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옥부는 노인 곁에 다가가 나물 광주리를 내려놓았지요.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국화가 피었소. 아직 봉오리입니다. 옥분이 낮게 답하자 노인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지요. 옥부는 저고리 안에서 밀서를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 쥐는 동시에 소매 안으로 밀어 넣었지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옥분도 광주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은 말 몇 마디와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 멀게 느껴졌지요. 다리가 아팠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그러나 옥분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가벼운 것이 있었지요. 무언가 오래 막혀 있던 것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밀서가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인지, 그것이 무슨 일을 일으킬 것인지 옥분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제일검이 부탁한 일을 해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날 저녁, 옥부는 구멍으로 밥그릇을 밀어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구멍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제일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하셨소.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담긴 무게를 옥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날 밤 한양 쪽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저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을 것이었지요. 그 바뀜이 언제 이곳까지 닿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해 겨울이 끝나기 전 한양에서 소문 하나가 지방으로 퍼져 내려왔습니다. 오래 병석에 누워있던 왕이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지요.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더 어두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했지요. 옥부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멈추어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지요. 헛간 문 앞에서 기다려 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서둘러 표정을 거두었지요.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른 소식이었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왕이 죽었어도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지요. 조정에는 왕의 잔당을 등에 업은 실세 신하 집단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정을 태워쥐고 왕의 빈자리를 자신들의 손으로 채우려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사라진 저하가 살아 돌아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전국 팔도에 자객을 풀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은 왕의 부음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였지요. 옥부는 장터에서 그 소문을 듣고 돌아오는 길 내내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주막에 당도하자마자 구멍 앞에 가까이 다가 앉았지요. 제일검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지요. 들으셨소? 들었습니다. 당분간 장에 나가지 마시오. 낯선 관원 차림의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거든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마시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일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것이 있었지요.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 가까이 구멍 너머에서 그 목소리를 들어온 옥분이었기에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지요. 한양의 변화는 파문처럼 번져 나왔습니다. 한양에서 시작된 것이 지방고을로 내려오고 고을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주막 담장 안까지 밀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옥부는 그것을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5년을 버텼지요. 이제 와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지요. 뒤척이다 일어나 헛간 문 앞에 가서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헛간 안에서 저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고 있었지요. 옥부는 눈을 감고 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숨소리가 계속되는 한 자신도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했지요. 바람이 담장을 넘어 마당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옥부는 무릎을 끌어안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지요. 봄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진달래가 막 피어날 무렵이었지요. 처음에는 둘이었습니다. 관원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지요. 관원이라면 행차가 있어야 하고 하인이 따라야 하는데 이 둘은 짐짝 하나만 들고 조용히 마을 안에 들어와 주막 아래 빈집을 빌려 머물렀습니다. 며칠 뒤에는 셋이 더 내려왔지요. 이들은 낮에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마을에 수상한 자가 없느냐, 헛간이나 창고에 기이한 소리가 나는 곳은 없느냐 하고 물었지요. 옥부는 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들 중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관원 차림의 사내가 옥분의 앞을 막아서며 물었지요. 이 마을에 오래 사셨소? 옥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고 자란 곳이옵니다. 사내의 눈이 옥분을 훑었지요. 혼자 사시오? 예, 지아비를 여인지 여러 해 됐습니다. 사내는 잠시 옥분을 바라보다가 길을 비켜주었지요. 주막으로 돌아온 옥분은 곧장 구멍 앞에 다가 앉았습니다. 자객들이 내려왔습니다. 관원 행색으로 5이 마을 안에 있습니다. 구멍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제일검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알고 있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제일검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곧 문이 열릴 것이오. 그때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시오. 달라진 것이 없어야 하오.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더욱 의식적으로 평소의 일과를 지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을 오르고 낮에 마당을 쓸고 저녁에 밥을 지었지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한편 헛간 안에서는 제일검이 저하에게 조용히 일렀습니다. 도련님,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곧 문이 열릴 것이오. 그러나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
도련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 뒤에서 한 발짝도 앞서지 마십시오. 저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10살이 된 저하의 눈빛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5년의 헛간이 그 눈빛을 만들어냈지요.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웅크리고 살았으되 마음만은 한 번도 웅크린 적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자객들은 마을에 머물며 조금씩 범위를 좁혀오고 있었지요. 봄비가 내리는 밤이면 이따금 담장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등잔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요. 발소리가 멀어지면 다시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 반복했지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밤들이었습니다. 자객들이 마을에 내려온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좌수가 그들을 먼저 알아본 것은 장터에서였지요. 관원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박좌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저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간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루는 자객무리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수를 사러 아랫마을 주막에 들렀지요. 박좌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좌수가 그 자리에 끼어 앉아 술 한 사발을 권한 것이 시작이었지요. 우두머리 자객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좌수가 넌지시 말을 꺼냈지요. 혹시 이 마을에서 수상한 곳을 찾으시는 것이오? 우두머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좌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이 마을 벼랑 끝에 주막 하나가 있소이다. 몇 해째 문을 닫고 손님도 받지 않는 집이지요. 과부 하나가 혼자 사는데 헛간에 귀신이 들었다느니 수상한 소리가 난다느니 소문이 자자하오이다. 과부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헛간 문만은 절대 열지 않소이다. 우두머리 자객이 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박좌수는 그 눈빛을 보고 더욱 자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직접 안내해 드리리다. 대신 저에게도 사례가 있어야 할 것이오. 우두머리 자객은 잠시 박좌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례는 후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박좌수는 입가에 웃음을 띄었지요. 수년 동안 눈독을 들여도 빼앗지 못했던 그 땅을 이제 손에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박좌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머슴들을 불러 모았지요. 다음 날 새벽 자객 무리와 함께 주막으로 들이닥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좌수는 생각했지요. 자객들이 헛간을 열어젖히고 나면 땅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과부 하나가 버티던 땅을 이제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었지요. 박좌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자신이 어떤 임무를 해하려 하는지,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저 내일이면 저 땅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법이었지요. 박좌수의 욕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주막 안헛간에서는 제일검이 밤새 눈을 감지 않았지요. 저하는 집 위에 누운 채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일검은 목검을 두 손에 쥔 채 앉아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지요. 담장 너머에서 이따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낮보다 많은 숫자였지요. 제일검은 눈을 감고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내일이 올 것이었지요. 준비는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채 높이 오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옥분이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발소리가 여럿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지요. 옥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지요. 문 열어라. 박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크고 거친 소리였지요. 그 뒤로 낯선 발소리들이 뒤따랐습니다. 옥부는 솥뚜껑을 덮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지요. 대문 너머에서 박좌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것이야. 옥부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요.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대문에 손을 얹고 낮게 말했지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쾅, 대문이 발길질에 흔들렸지요. 빗장이 버텼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게. 대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지요. 옥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대문이 열렸습니다. 박좌수가 빗장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었지요. 머슴 넷이 그 뒤를 따랐고 관원 차림의 자객들 5이 마당 안으로 물 흐르듯 들어와 주막을 에워쌌습니다. 나가는 길이 모두 막혔지요. 박좌수는 오른손에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기조차 없었지요. 박좌수가 도끼를 치켜들며 헛간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이 문을 부수고 귀신을 잡겠다. 선포하든 내뱉은 말이었지요. 자객들이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헛간을 향해 조여왔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지요. 그리고 헛간 문 앞으로 걸어가 등을 문에 붙이고 섰습니다. 두 팔을 양옆으로 벌렸지요. 못 들어갑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박좌수가 코웃음을 쳤지요. 비켜라. 과부 하나가 감히. 옥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박좌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키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오늘이 딱 5년째입니다. 이 헛간 문은 단 한 걸음도 못 들여보냅니다. 박좌수가 도끼를 높이 들었지요. 자객들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마당 안이 숨 막히는 고요로 가득 찼지요. 봄바람 한 줄기가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옥부는 문의 등을 더욱 바짝 붙이며 눈을 감았지요. 지아비 서현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억울한 이가 문을 두드리거든 절대 외면하지 말아요. 옥부는 그 목소리를 꼭 붙들었지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끼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박좌수의 손이 옥분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한국어 소설 20장을 약 2000자씩 구성하기로 계획했다. 박좌수의 손이 옥분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옥분은 비틀거리며 한쪽으로 쏠렸지요. 그러나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발을 버티고 다시 헛간 문 앞으로 돌아섰지요. 박좌수의 눈에 짜증이 번졌습니다. 인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박좌수가 다시 도끼를 치켜들며 옥분을 향해 걸어왔지요. 자객들은 칼을 뽑아든 채 마당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달아날 길은 이미 없었지요. 옥분은 그것을 알면서도 문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발을 땅에 깊이 박고 두 팔을 벌린 채 헛간 문 앞에 섰지요. 박좌수가 손을 들어 옥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칠게 잡아 비틀었지요. 옥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박좌수가 힘을 더 주어 옥분을 문 앞에서 끌어내려 하자 옥분은 자유로운 손으로 헛간 문의 걸쇠를 붙들었지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붙들었습니다.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옥분이 낮게 말했습니다. 박좌수가 코웃음을 치며 더욱 세게 잡아당겼지요. 옥분의 몸이 끌려가면서도 걸쇠를 잡은 손이 버텼습니다. 발이 흙바닥을 긁으며 끌렸지요.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5년이다. 옥분이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갈라졌지요. 오늘이 딱 5년째다. 내가 5년 동안 이 문을 어떻게 지켰는데 단 한 걸음도 못 들여보낸다. 마당 안에 잠시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객들도 머슴들도 박좌수조차 그 목소리에 잠깐 굳어졌지요. 과부 하나의 울부짖음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굶은 날들이, 얻어맞은 날들이, 뜬 눈으로 새운 밤들이 모두 그 목소리 안에 녹아 있었지요. 그러나 박좌수는 이내 인상을 구기며 도끼를 치켜들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지요. 도끼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옥분의 몸이 한쪽으로 밀쳐지며 땅바닥에 쓰러졌지요. 무릎이 흙에 박히고 손바닥이 긁혔습니다. 옥분은 쓰러진 자리에서 손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요. 그러나 박좌수의 발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옥분은 일어나지 못하고 문 쪽으로 손을 뻗었지요. 문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박좌수가 도끼를 들어 헛간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객들이 뒤를 따르며 문 앞으로 좁혀왔지요. 옥분은 땅바닥에서 두 손을 짚고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쓸리고 손바닥에 피가 났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의 등을 기대려는 순간 박좌수의 도끼가 이미 허공에 올라가 있었지요. 옥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아비 서현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도끼가 내리꽂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헛간 문이 박살났지요. 낡은 나무 판자가 산산조각이 나며 마당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먼지가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지요. 박좌수가 뒤로 물러서며 손등으로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자객들이 칼을 고쳐쥐며 헛간 안으로 시선을 모았지요.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먼지가 걷혔지요. 그 자리에는 거지가 없었습니다. 거적 위에 웅크린 아이도 없었습니다. 집더미도, 남루한 행색도, 옥분이 5년 동안 밥그릇을 밀어 넣던 그 초라한 공간도 없었지요. 대신 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 칠흑 같은 흑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오른손에는 거대한 장검이 들려 있었지요. 검집에서 뽑혀 나온 칼날이 봄볕을 받아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사내의 눈이 마당 안을 천천히 훑었지요. 박좌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머슴들이 뒤로 한 발씩 물러섰지요. 자객들만이 칼을 들고 버텼습니다. 우두머리 자객이 이를 악물며 앞으로 나섰지요. 잡아라. 자객 5이 일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제일검의 몸이 움직였지요. 바람처럼, 아니 바람보다 빠르게. 첫 번째 자객의 칼이 허공을 베는 사이에 이미 제일검의 검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옆을 찌르려는 순간 제일검은 이미 옆에 없었지요. 마당 안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가 2~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해졌지요. 5 자객이 마당 이곳저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같이 칼을 손에 쥐지 못한 채 땅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박좌수의 머슴들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담장 너머로 달아났지요. 박좌수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쥔 도끼가 덜덜 떨렸지요.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일검이 검을 내리고 마당 한가운데에 섰지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헛간 안에서 한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10살이 된 저 아였지요. 5살에 들어가 5년을 보낸 헛간이었습니다. 볕 한 줄기 제대로 들지 않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5년을 지냈으나 그 눈빛만은 서늘하고 단단했지요. 봄 햇살이 저하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5년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저하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마당 한쪽에 두 손을 짚고 앉아있는 옥분을 발견했지요. 저하의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제일검이 옆에서 따라 걸었지요.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요. 5년의 세월이 그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하가 옥분 앞에 서서 멈추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 그 시선 안에 모두 담겨 있었지요. 구멍으로 내밀던 작은 손, 서툰 솜씨로 꽃을 꽂던 나뭇가지, 추석날 빚어 넣던 쑥떡. 말 한마디 없이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그 눈빛 안에서 흘렀습니다. 저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5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당 안에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흘러내렸지요. 저하의 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막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럿이었지요. 이어 나팔 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갑주를 갖추어 입은 군사들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 뒤로 사또 행차의 가마가 들어왔습니다. 가마가 마당 가운데에 멈추고 사또가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사또는 마당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제일검에게 걸어갔습니다. 제일검이 허리를 숙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 낮은 목소리로 짧은 말이 오갔습니다. 사또의 눈이 저하에게로 향했지요. 사또는 저하 앞에서 멈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 신이 늦었습니다. 군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마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하는 사또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10살 아이의 몸이었으나 그 거동 안에 범상하지 않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얼어붙어 있던 박좌수는 그 광경을 보자 뒤늦게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끼를 들어 부수려 했던 저 헛간 안에 세자 저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이 자객들과 함께 들이닥쳐 해하려 했던 것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머릿속에 닿는 순간 박좌수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지요. 손에 쥐고 있던 도끼가 쿵 하고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좌수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지요. 그러고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살려주십시오. 이 죄인이 몰라 배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군사들이 박좌수를 포박했습니다. 쓰러진 자객들도 차례로 포박되어 끌려나갔지요. 마당 안이 정리되는 동안 박좌수는 땅에 이마를 박고 연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사또는 군사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세자 저하를 해하려 한 역적 모의죄로 박좌수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평생관 노비 신분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었지요. 박좌수가 가진 논밭과 집, 머슴들까지 모두 관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땅을 모으느라 평생을 쓴 박좌수였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데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지요. 끌려나가는 박좌수의 뒷모습을 옥부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지요. 저하가 옥분의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어깨와 어깨가 가까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사또가 옥분에게 다가와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저하의 명으로 아뢰옵니다. 5년의 세월 동안 저하를 보필한 공을 조정은 잊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였지요.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가 싶어 손바닥에 상처를 꼭 쥐었지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지요. 며칠 뒤 한양에서 내려온 칙서가 주막 마당에서 낭독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요. 미친 과부라며 손가락질하던 이들, 장에서 곁에 앉기를 꺼리던 이들, 옥분이 지나갈 때 담장 뒤에 숨어 욕을 내뱉던 이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칙서의 내용은 짧고 명확했지요. 옥분을 저하의 수양어머니로 봉하며 봉보부인의 칭호를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칙서 낭독이 끝나자 사또를 비롯한 군사들이 일제히 옥분을 향해 허리를 숙였지요. 마당 안이 고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옥분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둘 땅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귀신 들린 과부라고 수군거리던 입들이 이제는 봉보부인 마님을 외치며 머리를 조아렸지요. 옥부는 그 자리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거나 내리지도 않고 그저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음속에 복잡한 것은 없었습니다. 칭호가 생겼다고 해서 5년의 날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굴던 밤도 얻어맞던 날도 뜬 눈으로 새우던 새벽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저하가 살아 이 마당에 서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저하가 옥분의 곁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옥분은 저하를 바라보았지요. 5년 전 등에 엎혀들어온 5살 아이가 이제 어깨까지 키가 자라 서 있었습니다. 헛간 안에서 내밀던 작고 여린 손이 이제는 어엿한 손이 되어 있었지요. 저하께서 건강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옥분이 조용히 말했지요. 저하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하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요. 5년의 헛간이 만들어 낸 단단함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나는 날 아침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귀신 할멈이라 손가락질하던 이들이었지요. 옥부는 그들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운 마음도 통쾌한 마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려놓고 싶었지요. 옥부는 가마에 오르기 전에 마당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처마 끝 우물과 장작더미가 쌓여있던 자리. 5년의 흔적들이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지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옥부는 헛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부서진 헛간이었지요. 부서진 나무 판자가 마당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부엌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떴지요. 5년 동안 날마다 끓이던 국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그릇을 들고 헛간 앞으로 걸어갔지요. 그리고 부서진 문 앞에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5년 동안 구멍으로 밀어 넣던 그릇이었습니다. 이제 구멍은 없었지요. 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그 자리에 그릇을 내려놓았지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헛간 문 앞에 차려놓는 밥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지요. 옥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가마 앞에 저하가 서 있었지요. 저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부는 그 손을 잡았지요. 5년 전 구멍 밖으로 뻗어나오던 작고 여린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단단해진 손이었지요. 옥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으려 했지요. 5년 전 그날 밤처럼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가마에 발을 걷어 올리고 지나온 길을 바라보았지요. 주막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벼랑 끝에 자리 잡은 허름한 공간이었지요. 처마가 낮고 담장이 낡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5년이 있었지요. 서현의 유언이 있었고 구멍으로 내밀던 작은 손이 있었고 추석날 서툰 솜씨로 꽂아낸 들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박좌수의 도끼가 있었고 얻어맞은 뺨이 있었고 굶은 밤이 있었지요. 그리고 봄날 아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막이 산모퉁이 뒤로 사라졌지요. 옥부는 가마에 발을 내렸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가마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퀴 소리, 말발굽 소리, 봄새 우는 소리가 섞여 들렸지요. 옥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전 어느 포구 치는 밤, 대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요. 쿵쿵쿵. 힘이 빠진 주먹이 문을 두드리던 소리. 옥부는 그 소리를 오래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리가 있었기에 문을 열었고, 문을 열었기에 5년이 있었고,
5년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지요. 억울한 이가 문을 두드리거든 절대 외면하지 말아요. 서현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했다고 서현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마는 봄길을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